우리 집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언제나 따스했습니다. 창틀에 놓인 난 화분 위로 반짝이는 먼지들조차 평화롭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아내 서영이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안도감을 느꼈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야무지게 키워내는 서영이는 제게 둘째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맛이 좋고 싹싹한 서영이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아침 식사는 제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큰 기쁨이었죠. 아들 준호가 대기업 개발팀장으로 밤낮 없이 바쁜 와중에도 이 집의 화목이 유지되는 건 오로지 서영이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게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고 자식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여겼습니다.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건 정확히 2달 하고도 닷새 전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가 되니 잠이 옅어져서 새벽에 자주 깨곤 하죠.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 때마다 거실에서 나는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야근하고 들어왔나 하고 생각했지만 새벽 3시 50분이라는 시각은 준호의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내 현관문이 찰칵하고 조용히 열렸다가 이내 다시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새벽의 소리를 들으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겠거니 손주들이 물을 마시러 나왔거나 아니면 서영이가 잠이 깨서 거실을 오가는 소리이겠거니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소리가 매일같이 반복되자 저의 마음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을 보면 전날 밤 잠을 설친 듯 눈밑이 거뭇했고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제가 모르는 고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이 불안감을 혼자 안고 있기에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서영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 멸치볶음을 식탁에 올리던 서영이에게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서영아, 너 요즘 새벽에 어디 다니니? 운동이라도 하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어머님이 걱정이 된단다. 제 말에 서영이는 멸치볶음을 내려놓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어색하게 웃으며 서영이는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살이 좀 쪄서요. 새벽에 사람이 없으니까 운동하러 다녀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새벽에 그렇게 짙은 화장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대신 화사한 외출복 차림인 것도 이상했죠. 그녀의 서툰 거짓말은 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깊이 심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강한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이 집이 이제는 미스터리하고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안감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서영이의 어색한 미소와 모호한 대답은 제 마음속에 깊은 불길함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서영이의 비밀이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길까 두려웠죠. 밤이 되면 저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잠든 척 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시계 바늘이 새벽 3시 50분을 가리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쿵, 쿵, 쿵 하고 거세게 뛰고 있었고 온몸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벽 3시 50분, 며느리 방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숨을 참았죠.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며느리의 발소리가 거실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냉장고 문이 으음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검은 비닐봉지에 담는 듯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 했고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찰칵 하고 아주 조용히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잠자리에서 일어나 얇은 외투를 걸치고 며느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웠지만 저의 머릿속은 오직 도대체 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뜨거웠습니다. 서영이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저는 한층 아래에서 발소리를 맞춰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아파트 뒤편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아, 그냥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거였구나. 처음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안심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며느리는 쓰레기 봉투를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봉투를 양손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분리수거함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볼세라 경계하는 모습은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었죠. 그 모습에 저의 의심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가 사라진 후 저는 차가운 바닥을 조심하며 쓰레기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봉투는 더 검게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봉투 안에는 제가 어제 저녁 정성껏 만들었던 김치찌개가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아침에 먹으라고 따로 담아둔 멸치볶음과 나물 무침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봉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만든 장조림과 어묵볶음까지 제가 만든 음식들이 모두 버려져 있었죠. 며느리가 제 음식을 몰래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차려준 밥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저의 마음까지 모두 버려진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버렸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배신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수상한 새벽 외출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집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몰래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을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잠도 설쳤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제가 느꼈던 애틋함과 정이 모두 배신감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이제 가식으로 보였고 저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가득 찼죠. 어머니, 오늘은 잡채 좀 더 드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라 좀 많이 했어요. 서영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제게 잡채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이 울렁거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서영이, 내가 많이 먹어라. 제 말은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듯 튀어나왔죠. 저는 서영이의 눈을 피하며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짙은 화장을 하고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화려한 외출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향수까지 뿌리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새벽 운동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이제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섬뜩한 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안감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며느리와 직접談판을 지을 수도 없었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파탄 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 71에 탐정 노릇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들이 낮잠에 든 오전 10시쯤 서영이가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겨 쓰고 며느리의 뒤를 몰래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시장 대신 택시를 타고 강남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야 할 야채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며느리를 쫓았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는 제게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죠. 화려한 빌딩들과 사람들의 북적임 속에서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저를 발견할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며느리는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안내판을 보니 며느리가 올라간 층에는 송민호 창업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층,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자 며느리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4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며느리와 그는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보며 활짝 웃었고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고 매일 꾸미고 나섰던 이유가 바로 저 남자 때문이었던 걸까요? 창업 컨설팅은 그저 핑계이고 사실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평화로웠던 우리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 송민호라는 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업 컨설팅이라는 간판은 그저 며느리의 은밀한 행동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길한 예감은 이제 확신이 되어 저를 짓눌렀죠. 제가 만든 음식을 몰래 버리고 밤낮으로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섰던 이유가 바로 저 남자 때문이었던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며느리에게 제가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더 이상 눈앞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 전 저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다시 평소와 같이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며느리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택시를 타고 강남의 번화가로 향했고 저는 또다시 버스를 타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것 같았죠. 며느리는 한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지난번처럼 로비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그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친밀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남자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주에게 배운 대로 카메라를 켰고 제 손은 떨렸지만 꼭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마주보며 식사를 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죠.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려가면서까지 밖에 나와 이런 비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먹지도 않고 버린 그 행위가 이제는 저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서로 마주보며 웃고 손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죠. 창업 컨설팅은 정말 불륜을 숨기기 위한 핑계였던 것일까요? 저 남자가 며느리의 외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고 평화로웠던 우리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몰래 나가 쓰레기를 버리고 낮에는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서 저 남자를 만나는 일련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의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제 음식을 버린 것이라면
왜 굳이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가져가 버리는 수고를 한 것일까요? 단순히 맛이 없어서였다면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모든 행동 뒤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되짚어보며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찼던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깊은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리고 매일 아침 꾸미고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행동은 불륜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지만 왜 하필 제가 만든 반찬이었는지 그 부분만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서영이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출근한 후 저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서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본다는 죄책감에 손이 떨렸지만 더는 이 불안감을 안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죠. 방 안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며느리가 늘 앉아있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며느리가 숨겨놓은 작은 수첩과 여러 개의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찬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모든 레시피 옆에는 엄마 손맛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엄마 손맛이라니 그건 평소 제가 서영이에게 자주 듣던 말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그 안에는 제가 만들어준 반찬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 맛이 깊고 시원함. 멸치 육수 맛이 좋음. 재현시 멸치와 다시마 비율 조절 필요. 나물 무침 들기름 향이 고소하고 간이 적당함. 할머니의 손맛을 살리기 위해 들기름을 직접 짜서 사용해 볼 것. 모든 평가에는 저의 손맛을 어떻게 재현할지에 대한 며느리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저의 손맛을 배우기 위해 가져가서 연구하고 재현해 보려 했던 것이므려. 그동안 제 음식을 먹지도 않고 버린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살펴보니 반찬가게 사업 계획서라고 적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조사 내용, 예상 고객층, 메뉴 개발 계획, 심지어 엄마의 손맛을 이은 반찬가게라는 콘셉트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몰래 자신의 반찬가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가져갔던 검은 봉투는 실험을 위해 만든 반찬들이었고 외출했던 곳은 창업 컨설팅 회사였죠.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 제 마음은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비밀로 했을까요? 왜 저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혼자 진행한 걸까요? 제가 며느리를 믿지 못해 미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방에서 나오면서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행까지 하면서 제 마음속에 쌓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상처 입혔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건 저 혼자였으니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며느리의 비밀을 캐냈다는 사실만 알려져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았죠. 그날 저녁이 되어 서영이가 손주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하고 밝게 인사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잘 다녀왔니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텐데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요. 서영이는 그런 저의 기색을 눈치챘는지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갑자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서영아, 너는 푹 쉬어라.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서영이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착하고 순수한 눈을 보자 제 마음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 불신과 오해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며느리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서영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영아, 어머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제 말에 서영이의 표정이 순간 긴장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이내 차분하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영아, 사실은 말이다.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내가 새벽에 나가는 걸 보고 불안했단다. 그래서 내 뒤를 몰래 밟았어. 그리고 어미가 한밤중에 내 방 서랍을 열어봤단다. 서영이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린 것부터 미행을 했던 사실, 그리고 며느리의 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발견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녀는 왜 저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그동안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영이는 초등교사 출신이라 늘 누군가를 가르치고 나누는 것에 익숙했는데 육아휴직을 하며 육아와 집안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죠. 자신의 능력을 썩히기에는 아까웠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불효처럼 느껴져 혼자 비밀리에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저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다가 반대하시면 어쩌나, 어머님께서 제게 실망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혼자서 끙끙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몰래 반찬을 가져가서 연구하고 어머님의 손맛을 재현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미행까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며느리의 새벽 외출은 배신이 아니라 저의 삶과 지혜를 이어받고자 한 그녀의 아름다운 꿈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미안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제가 정작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려는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한없이 부끄러웠죠.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반찬들로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었어요. 그래서 그 손맛을 제가 이어받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서영이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신이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통했던 경험을 살려 반찬 가게를 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저의 반찬 가게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절실했다고 고백했죠.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어머님께 맛보여 드리면 혹시라도 어머님께 실망을 드릴까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몰래 반찬을 가져가서 연구하고 연습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새벽 외출은 저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존경하고 저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그녀의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은 누군가의 며느리나 엄마가 아닌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한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 되고 싶었던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서영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아, 어미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괜한 오해만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미에게 먼저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 저의 어설픈 계획이 혹시라도 어머님께 부담이 되실까봐 혼자 짊어지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불안감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서영이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죠.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나니 저는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서영아,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 어머님이 도와줄게.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서영이의 모습은 예전에 밝고 긍정적인 제 며느리가 맞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오해가 풀린 순간 저희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영이는 저에게 그동안 혼자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시장 조사 자료,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받은 조언들까지. 저는 서영이가 얼마나 이 일을 진심으로 원했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엄마의 손맛을 이은 반찬 가게라는 콘셉트를 보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저의 삶이 며느리의 당찬 꿈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반찬 가게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서영이가 젊은 감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게 자리와 인테리어를 알아보고 저는 평생 쌓아온 반찬 노하우와 레시피를 서영이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서영이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우고 저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찬을 만들었고 저희의 웃음소리가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의 손맛으로 정했습니다. 서영이의 아이디어였죠. 그녀는 가게 간판에 제 얼굴을 본뜬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넣자고 했고 저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허락했습니다. 가게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자리 잡았는데 동네 어머님들이 지나가다 제 얼굴을 보시고는 어머 정숙 씨, 여기서 반찬 장사를 하세요? 하고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게는 첫날부터 동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었죠. 며느리의 젊은 감각과 저의 오랜 노하우가 더해지니 저희 반찬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서영이는 SNS를 통해 가게 홍보를 했고 저는 직접 담근 김치와 장아찌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손님들은 와, 정말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반찬 같아요.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영이의 새벽 작업은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시작한 반찬 가게는 매일매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영이의 젊은 감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찬을 예쁘게 포장하고 인스타그램에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올리며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의 오랜 노하우로 만든 겉절이, 꼬막 무침, 그리고 며느리가 연구했던 그 김치찌개는 이제 가게의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모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친정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서영이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영이와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닌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숨죽이며 혼자 일하던 서영이는 이제 저와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연구하며 괴로워했던 그 시간을 이제는 어머님, 이 반찬은 이렇게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라며 제게 조언을 구하는 밝은 모습으로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당한 사업가의 그것이었죠. 가게가 성공하면서 저희 가족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준호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대신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 우리를 도와주고 손주들은 학교를 마치면 가게로 와서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비밀리에 준비했던 그 새벽의 작업은 결국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서영이와 마주 앉아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야. 서영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맙죠.
어머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손맛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사로잡혔던 그 감정이 이제는 고마움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혜를 존경하고 제 삶의 노고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아름다운 계획이었죠. 우리 가족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물려받은 지혜는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서영이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곱지 않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과 강인함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난 날을 회상했죠. 며느리의 은밀한 새벽 작업이 저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과 오해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린 순간의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반찬들로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었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머님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밥 한 끼에 위로를 얻었죠. 그래서 그 손맛을 제가 이어받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영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아, 어미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괜한 오해만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미에게 먼저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사로잡혔던 그 감정이 이제는 고마움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혜를 존경하고 제 삶의 노고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아름다운 계획이었죠. 우리 가족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물려받은 지혜는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운영을 위해 SNS뿐만 아니라 반찬 클래스까지 기획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늙은이가 뭘 가르치겠니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의 적극적인 권유에 마지못해 클래스를 시작했죠. 놀랍게도 클래스는 매번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반찬 레시피뿐만 아니라 반찬에 담긴 삶의 지혜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반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젊은 감각과 저의 오랜 지혜가 만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은밀한 새벽 작업은 결국 저의 남은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함께 꿈을 꾸고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100세까지 즐기고 100세부터 즐기는 오디오 드라마 백세라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